뭘 빨리 해달라고? 어이, 불만이 많네? 어? 불만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얘기해. 앞에 봅시다. 이제 하자. 이나, 얘도 거의 여러분? 그대들? 근율? 네. 계속 그렇게 둘이서 속닥거리면 우리 여기는 공간이 많아. 내가 너네 다 찢어볼 수 있거든? 유배 보낸다. 항상 변하지 마. 귓가에 잔치 일어나지고 잘 못 들었어요. 난 뒤에서 자꾸 제 머리를 숙이다. 그걸 보는지. 유배 보내서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이게 만들어내야 돼요. 얘들아, 멈추지 않으셨어요? 자, 봅시다. 오늘 5주차에 들어갈 내용은 우리 시 감상 방법과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타이틀인데, 너네 학교에서 시 해석하는 거 조금씩 하고는 있나요? 모고는 수행평가로 아예 시 분석하기가 있었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시를 분석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야. 시를 어떻게 감상하고 이해하는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 시를요, 여기서는 시라고 되어 있지만 시뿐만 아니라 사실 소설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의 모두에 얘는 적용이 될 수 있는 친구야. 근데 오늘은 일단 시를 중심으로부터 살펴보자고. 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시를 줬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시를 정말 주는 거야 내가.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한테 그냥 해석해봐 라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해석을 하죠. 그쵸?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을 할 거야. 자, 근데 그 내용에서 얘들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면 내가 이해했던 부분에서 더 넓게도 해석이 가능하네, 저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치?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선생님의 비법을 공개할 겁니다. 그거 국어 수행평가대로 알려주시군요. 그치? 국어 수행평가는 너무 좋았겠지만 타이밍이 안 맞았어. 아니, 애들 평가인데 애들이 그 싫어하는 애한테는 1점 주고 좋아하는 애한테는 5점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할인을 냈었어요. 자, 그러면 비법 공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문학을 감상하는 데는, 작품을 감상하는 데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크게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요. 이렇게 나눠서 보면 작품은 내가 어떤 기분인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크게 작품의 내적 특징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회문화적, 독자가 받은 거, 작가가 쓴 거 관련한 것들, 그래서 작품 바깥으로 있는 것들. 그래서 얘들아, 우리 이렇게 작품을 감상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어떻게 나뉘냐면, 바깥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작품 내적으로 바라보는 건 내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 어떻게 세부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나타날까? 그 전에 이거부터 확인을 해보면 이것도 먼저 했어요. 자, 우리 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요, 크게 나의 경험, 가치관, 인식 수준 같은 것들. 작품을 읽다 보면 나도 비슷한 경험 있었는데, 우리 앞에서 이렇게 수나미가 자전거 도둑 했을 때도 나 비슷한 경험 있었는데 나는 아닌데 라고 떠올릴 수 있었겠죠? 혹은 가치관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나는 수담이가 그렇게 된다 생각해. 라고 하는 식으로도 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인식 수준 관련해서 배경 지식. 그때 5,000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5,000원이 아니라 그치? 그렇지. 월급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돈이었다. 라고 하면 배경 지식을 더 활용을 한다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작품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작품을 감상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잘라서 작품의 내적 특징만을 바라보는 첫 번째 내재적 관점이고, 작가의 삶이라든지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인 상황, 작품이 그리고 누구한테? 독자한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감상을 하는 크게 외부적 관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일단 첫 번째 작품 내적으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이라고? 그렇죠. 내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재적 관점 말고 다른 표현도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이 내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작품 하나만 보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작품 하나를 띄워주면 이 글에 기초를 해서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바깥에 있는 외부 요소가 절대 개입을 하는 게 아니죠. 절대적으로 얘만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얘를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쓰여요. 얘는 꼭 알아보세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이 내적 요소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표현상의 특징 혹은 구조가 어떤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시상전개 방식 했어. 기억나니? 뭐 있었니? 시상전개 방식. 뭐라고? 전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 문제 전개. 시상. 문전개. 이거는 우리 그거잖아. 비문학이잖아. 빨리 찾아봐봐. 뭐 의견 있었어? 반대 주장. 그래가지고 종합? 비문학 말고 시상 전개 방식. 그럼 뭐지? 우리 첫 시간 했는데? 모임. 성경부정 알아보라. 그거. 이거. 먼저 말을 막. 먼저 경치를 얘기하고 뒤에 마음을 얘기하는 그치? 이거 말고 너네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 수미상관 알아볼라. 수미상관 수미상관 알지? 시의 처음과 끝을 바꾸는 이상한 식으로 구성하는 방법이었어.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또 뭐 있지? 기승전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 뭐 기승전결, 공간의 흐름에 따른. 그쵸? 맞아요. 공간의 이동, 그다음에 시선의 흐름에 따른 이동 이런 것들 있었고. 표현 기법이라 하면 대비어였어. 뭐 백부법 우리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니? 여기 뭐 영탐법 했던 거 기억나요? 감탄하는 거? 우와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얘기했었고 우리 혹은 뭐 대조법 이런 거 얘기했었어. 기억나? 그런 것들. 혹은 운율. 너무 잘 알지? 운율은 그쵸? 심상은 뭐야? 심상? 마음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그래서 우리 시각적 심상, 어떤 소리가 들려요. 청각적 심상, 시리다, 차갑다, 청각, 촉각적 심상, 그쵸? 이런 것들 했었죠? 기억나니? 이런 것들 있었고, 화자의 정서, 얘가 마음이 어떠지? 글을 읽어보니까 얘가 기뻐하네, 슬퍼하네 이런 내용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어조. 어조는 다른 말로 말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투가 좀 다정하네? 말투가 되게 좀 단호하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시를 해석을 하는 거야. 이 내용을 보니까 화자가, 우리 항상 또 화자 찾지, 그치? 화자가, 말투가 온화한 걸 보니까, 얘가 기분이 좋네. 뭐, 이런 것들 판단하는 거.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내가 외부에 있는 것들을 가져온 게 아니잖아. 이 시 작품 텍스트 하나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되겠니? 그래서 이게 있고요. 이 외의 것들은 우리가 전부 나 살펴봤었죠? 외재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 외재적 관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들을 차근차근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일단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 살펴보세요. 자, 우리 뭐부터 볼 거냐면 시를 쓸 때 일단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시는 누가 쓰니? 문학 작품은 누가 쓰니? 사람. 작가. 시인이 쓰겠지, 시는. 그치? 그러면 얘들아 작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놓으면 작품을 감상하기 좋으니? 되겠니? 될까? 그렇지. 작가가 쓰잖아. 작가의 생각 그런 것들 들어가겠지. 반영이 되겠지. 그치? 이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만약에 글을 쓴다 하면 티가 나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지막 경고야. 내과를 장식이에요. 그러니까 옮길까? 선생님 얘 말 너무 많이 해. 나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어. 합시다. 그런 것들이 있겠고. 근데 이 또 작가가 살아가고 있는 배경이 있잖아. 그치? 이 사람이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어. 재혼하는 거 용납할 수 있어? 안 되지. 이런 내용들도 작품에 되겠지. 그치? 그러한 사회 문화적인 상황, 배경들 이런 것들이요. 작가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또 작품한테도 영향을 미친다고 최종적으로.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들을 고려를 해서 작품을 읽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좀 더 풍부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좀 더 넓게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이제부터는 해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 일단 요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포도라고 하는 시고요.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라는 시야. 청포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파란 색깔 포도 맛있는 새콤달콤한 샤인머스켓 이런 거 있잖아. 요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건데 자 얘들아 제일 첫째부터 볼까? 일단 우리가 외부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텍스트 자체 시 작품 자체에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돼. 그치? 그러면 한번 보자. 뭐라고 지금 얘가 얘기를 하냐면 내가 했네. 일단 누가 등장했네? 내가 누군데? 작가야? 작자. 화자. 그치? 시에서 말해주고 있는 사람 화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치? 이 화자가 바라는 누군가가 있다. 이 누군가가 손님이라고 표현을 해주죠.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라고 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그치? 청포야? 푸른 옷. 진짜 청포. 자, 근데 여기서 손님이라고 했어. 누구? 일단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화자가 손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얘는 지금? 화자는 누군가를 기다려. 그쵸? 그 기다림의 대상이 지금 여기서는 손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라는 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바라는 대상이 누굴까? 이 손님이 그리고 지금 고달픈 몸으로 온다고 했는데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냥 손님에 대한 지금 정보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누굴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일단 첫 번째로 작가의 삶이랑 일단 관련을 한번 지워볼게. 작가의 삶이랑 관련이 주는 건 내가 작품만 갖고 보는 게
아니지. 그러면 무슨 관점? 일단 외재적 관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 외재적 관점 중에 첫 번째로 얘는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작가가요 작품에다가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표현론적 관점. 내가 이 작품에 표현하고 싶었던 바,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바가 뭘까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작품이 아니라 작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사람이고요.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래. 그리고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대. 여기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살짝 이야기를 해주자면 이육사가 진짜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육사라고 하는 이름 뭐 이상하잖아. 그치? 맞아. 수감범이야. 독립운동가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한강에 수감이 돼요. 그래서 맞아요. 260. 근데 그 사실 요즘은 막 단위가 아니 그 뒤에 번호만 떼가지고 쓸 수 있지 않을까? 1082번. 108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그 뒷번호 죄수번호를 그대로 필명으로 쓰는 거야. 나의 세컨드 네임. 그래서 죄수번호 264번을 264. 죄수번호 264.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잖아. 독립운동가로서 내가 그렇게 활동을 했다라는 거 하는 거였어. 자부심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항시인이라고 하는 건 일본의 그 당시에 어떠한 그런 억압적인 상황에 저항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을 담아낸 사람들을 우리가 한데 묶어가지고 저항시인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작가의 삶이랑 관련을 지으면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다. 그치? 근데 이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 손님이니까 사람이잖아. 그리고 되게 고달픈 몸으로 나를 찾아올 사람. 누굴까? 독립 없어요. 뭐로? 독립 없어요. 사람이다. 사람이니까 독립운동을 같이 함께 할 그리고 고달프다라고 했으니까 독립운동을 같이 할 지사 독립운동가 나의 동료 이런 사람을 얘가 지금 기다리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은 내가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작가의 정보를 알아냈을 때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인 거지.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고. 그래서 표현론적 관점은요. 이런 식으로 체크 좀 해놓으세요. 시인의 삶 혹은 내면 혹은 성격 저항하고 이런 성격 뭐 그런 거 그리고 가치관 독립운동가 일본에 굴복하지 않아요.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시인이랑 관련을 지어보는 거야. 사람이랑 짓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작가랑 관련을 지었네.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바에 중점을 뒀네. 표현론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되겠니?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또 하나 더 확장을 지어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바깥에 있는 걸 끌어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외재적 관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사회 문화적인 배경.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조선시대 재혼할 수 있었다? 굉장히 힘들다. 그치? 이러한 배경들이 반영이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이게 작품 속에 반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될까? 사회 배경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가 반영이 되었는지를 고려를 해서 그걸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라고 했다. 그치? 네. 여기 배경 뭐?
있잖아요. 배경. 일제강점 이게 배경이거든. 그치. 사람 독립 1년 전에 그런 거? 독립 1년 독립 1년. 작가에 대한 내용 다 빼봐. 다 없다 생각하고, 아, 이 시가 일제강점기였어? 그러면 이 사람이 바라는 거, 기다리는 거, 뭐가? 그래, 독립. 아, 광복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들아, 아래 말투산도 체크합시다. 시의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 현실, 그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작품을 읽어내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같은 텍스트를 주더라고요. 같은 텍스트를 주더라도 표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체크한 게 달랐지. 이렇게 어떤 부분에 내가 집중을 하느냐. 내가 배경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반영론적 관점이야. 그치? 내가 사람의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건 표현론적 관점이야. 이렇게 내용이 좀 달라요. 같은 텍스트라도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가 다르다. 이거에 따라서 내용을 부르는 명칭을 다르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갖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장난 잘 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구별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러요. 뭐라고? 이게 자꾸 질러요. 앞으로 가? 우리 지금 자리 많은데? 앞으로 가. 질렀어요. 앞으로 오면 아무도 못 지르지 않을까? 그치? 웹시다 빨리. 여기까지 됐어요? 내용 확인되죠? 그쵸? 그러면 우리 내가 하나 더 있다 했잖아. 네. 외대적 관점 하나 더 있잖아.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요. 미안 많이 보였어. 세 번째 뭐가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요거 한 번만 확인해보자.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를 한다 그랬을 때 어떤 걸 중점으로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았던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를 하는 거야. 근데 이 경우는 아까 264 시인처럼 아까 도영이처럼 이 사람이 죄수번호가 264였어. 일제강점기였어. 내가 미리 알고 미안해. 내가 지금 어제 넘어져가지고 자리를 삐었거든. 발목을 삐었거든. 이곡 때문에 나 지금 발목. 그런데 아프게 써야지 왜? 나도 쉬고 싶어. 저희가 잠깐 갈머리 갈고리 방학? 아직까지는? 그러면 저희가 저희는 수업을 너무 하고 싶으면 선생님의 매력이 선생님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그 사용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유 고마워. 이렇게까지 생각해주고. 그러니까 좀 쉬셔야지. 그러니까 아니 뭔가 속셈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없는데 수업 그렇게 얘들아 이렇게 배경 지식을 우리가 활용해서 내용을 알 수도 있지만 내가 배경 지식 말고 몰라. 그럼 어떡할 거야? 그냥 안 봐요. 외적인 증거를 안 줘. 정보를 안 줘. 그런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두 번째. 특정 시대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시어를 확인을 해보는 거야. 시에 있는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죠. 신경림의 가난한 사랑 노래라고 하는 이런 시가 있으면 여기에서 내가 넣었어. 너네는 다른 곳에 있어. 너네 교재에 있는 거긴요. 여기에 방범대원의 호각소리다. 방범대원이 있다? 지금은 일단 아닌 것 같아. 그치? 옛날에 방범대원이 있었던 시절이 한 70년대, 80년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때는 통금이 있었어. 뭐 하는? 뭐 하는 직업이냐고요? 통금 왜 있는 그러니까 통금을 단속하러 다니는 사람. 통금은 왜 있는 거야? 통금이 왜 있냐고요? 또 얘기하면 박정희 정권 있을 때는요, 유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엄령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거 그래서 한 70년대, 80년대 계엄령 이렇게 해서,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금이 무조건 있어. 12시, 10시 막 이렇게 가지고. 근데 통금 시간이 있는데 12시까지 계속 집에 있다가 12시 1분에 잠깐 밖에 나가고 그러니까 잠깐 살짝 밖에 나가는 정도는 뭐 유도리기 다 좋겠지 생각할 때. 감옥내랑 거기서 막 기억 같은 거. 근데 밤늦게 어디를 막 돌아다녀. 그러면 이제 방범대원이 부르는 거야. 당신 일로 와보세요. 만약에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면 이제 경찰서 데려가겠지? 맞아요. 집이 없으면 경찰서 같은 거 이런 거. 그래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있었다고. 맞아요. 뭐라고? 맞아요.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저희 대선 있잖아요. 근데 왜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하나요? 내가 안 만들어서 모르겠어. 아니, 근데 골고루 있잖아 균형 있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빨간색 파란색밖에 없어요. 빨간색 모르지 나는. 난 지금까지 나는 모르지. 내가 안 왜 만들었어. 파란색이 뭐예요? 뭐라고? 왜 파란색이 뭐예요? 나는 모르겠어. 선생님. 왜 대선 빨간색이? 누구 뽑으실 거예요? 몰라. 왜 몰라. 지선이 씨, 관련 없는 얘기 그만. 관련 없는 얘기 그만. 자, 우리 뒤에 볼 거 많아. 미래의 시간 무슨 사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한 시험을 가지고 내용을 찾아보는 거죠. 아,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혹은 말 색깔이 바뀌었네. 시적 대상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파악을 해보는 거야. 얘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자, 일단 시를 해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텍스트 자체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자,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원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의 많이 번지가 없어졌다 라고 시작을 하는 성북동 이거 C 아니에요? 시예요. 시 작품인데 네. 일부분을 떼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번지가 왜요? 뭐지 그시 세대할 때 읽어봐. 있어요. 66페이지야. 66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글이 있는데, 야, 설명해줄게. 지금, 얘기하지 말고 설명해줄게. 번지가 뭐냐면, 번지 점프 말고요. 옛날에 나 원미동 할 때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원미동, 옛날 주소야. 통 그거. 몇 통 몇 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땡땡동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그 번지가 번지? 숫자로 돼 있어. 11 3번지 나오죠. 나 몇 번지였지? 선생님이요? 오게. 정리. 지금은 사라져서 상관없어. 재개발한다고 사라진 줄 알았어. 6번지. 아니야. 아니야. 재결합이. 19번지인가? 19-2번지. 2번지. 맞아. 2번도 이랬던 것 같은데? 맞아, 내가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 이렇게 번지라고 하는 건 그러면 누가 사는 곳? 사람. 사람 사는 곳. 저는 선생님 중에 아직 저기 사세요. 나 안 산다고. 재개발해서 사라졌다니까. 아니, 비슷 살 수도 있죠. 제 주소가 없어졌어. 저긴 없는 주소야. 여기 맞아요. 야, 무슨 동인지도 모르는데 번지 알면 찾을 수 있니, 너네? 아무튼 오늘 딴소리 많다. 빨리 보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치? 산이라고 하는 자연에 번지가 생긴 거야. 사람이 사는, 그러니까 집이 생긴 거죠. 그쵸? 집이 이렇게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대. 이 번지가 뭐라고 지금? 비둘기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비둘기가 집이 없어졌다. 사라졌어. 얘 지금 뭐 되는 거야? 노숙자. 그렇죠. 비둘기가 노숙비. 노숙부. 집이 사라졌어. 노숙 비둘기가 된 거죠. 근데 비둘기는 원래 노숙하지 않아. 봉지가 있잖아. 거기가 술비거지. 아니, 이게 뭐, 사라진 거지. 비둘기 술집 나뭇가지. 쓸데없는 얘기구나. 무슨 소리야? 자, 그래서 네. 새벽부터 볼 때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대. 어떻다고 지금? 무섭다고? 아니 얼어가지고 그거잖아요. 가슴에 금이 가면 죽어요. 지금 생각났네. 마음이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이 마음이 슬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집이 사라졌어, 슬퍼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돌겠다는 게 돌겠다는 게 공사하는 거지. 공사하는 거. 이렇게 봤을 때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러면 집이 생기면서 비둘기의 집이 사라졌구나. 그래서 슬프구나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 문화적인 상황이랑 관계를 맺는 거였어. 그치? 배경이랑 관계를 맺는 거였는데 실제로 성북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알아요? 거기 그 엄청 잘 살아. 맞아. 부자 동네야. 부자 동네가 있어. 서울에. 비둘기가 이름에서 이렇게 비둘기 잘 사나 보다. 하얀 비둘기. 실제 지명이고요. 검은 비둘기. 옛날에 여기가 산밖에 없는 되게 지금도 가보면 거기가 지대가 높아. 언덕 되게 높고 그런 동네가 그런 산에 번지를 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내용을 보니까 문명 그러니까 개발을 했었던 거지 그 당시에. 실제로 한 1960년대 한 이쯤에 개발을 했었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시죠? 그때가 초등학생이면 내가 70까지. 너무 동안 아니야? 근데 엄청 동안이지, 그치? 국민자 노아씨 뭐하냐? 경계 소개 하지 말고. 선생님 10대처럼 보이시네. 그치. 그럼. 아무 잘 저는 일생활은 자, 얘들아. 누나 이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딴소리가 많니, 오늘?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이렇게 개발한 것 때문에 비둘기가 집을 잃었어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문명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었어. 이걸 비판하는 노래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시는 노래잖아요. 시간 노래. 시는 노래예요. 운율이 있고 한데 운율을 형성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알고 배분길. 이 시를 정리를 해보면 노래를 그냥 음악식 부르면 시. 이것만 하나 적어놓으세요. 도시 상업화합니다. 자연 파괴를 비판하는 시구나 라고 하는 걸 뭘 가지고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시에서 그렇지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가지고 실제 지명을 가지고 이때가 개발이 됐었던 시기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주제까지 도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사실 아까 그 노안이가 누가 그랬어요? 주어인 누군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고 선생님이 동안인 거는 확실하게 알고 선생님 있고 근데 아이리버 쓰신 줄 알았어요? 아이리버 동안이라는 게 좋은 거 옛날에 아니야? 아이리버 생각보다 늙었다. 아이리만 아이리버 좋은 거 아니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노래 듣는 게 옛날에 동안이 꼭 좋은 거예요. 선생님, 동안이 꼭 좋은 거예요. 동안이 좋은 거냐? 기분이 나쁘진 않잖아요? 아, 생각보다 늙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동안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겉보기에 티 맞는다는 거였다. 야, 너 보기보다 늙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시대문화적인 거 됐죠? 그래서 우리 지금 외제적 관점 중에 두 가지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진짜 마지막 세 번째 살피러 앞에 페이지 넘겨봐요. 네. 앞에 페이지 62페이지 돌아오시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부었어서, 줄을 이렇게 끊고, 외제적 관점이라고 적어 놓은 부분이 있을 거야, 그치? 여기에서 세 번째. 앞에 두 가지는요, 우리가 시를 쓸 때를 고려를 했다면, 이번에는 시를 감상할 때, 읽어낼 때를 중점으로 보는 거야. 시는 그럼 누가 읽어? 독자가 읽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럼 얘도 일단 작품 작품 바깥을 고려한 거죠. 독자는 작품 밖에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외제적 관점이 될 거고 이 외제적 관점 중에서 독자가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이걸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용이라고 합니다. 효용. 그래서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얘는 좀 겨울하면 효용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럼 독자한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건 뭘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아, 책을 읽으니까 졸리다 이런 거? 이거는 어떤 책이든 졸리는 거 아니야? 이건 작품이랑 관계가 없는 거죠. 나지가 안 되죠. 독자한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시를 읽고 내가 얻는 깨달음, 즐거움. 자전거 도둑을 읽고 아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그래서 자전거가 좀 문제를 당했어. 교훈을 얻는다든지, 혹은 아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니까 되게 재밌다라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봤던 뭐 다른 독립운동가 작가의 작품을 보고 아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했다든지, 아니 뭐 이상한 선생님 뭐 그런 거 가지고 아 이 선생님이 생각이 별로구나,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내가 깨달아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냐면 효용론적 관점은요 여기요. 감동받았어 라고 하면 내가 느낀 거지. 그치? 독자가 느낀 거기 때문에 효용론적 관점이에요. 여기서도 부끄러 없는 삶을 나의 좌우명으로 삼겠다.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자가 느낀 거기 때문에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이거를 얘들아 여러분들 잘 파악하세요 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내신의 문제를 뭐라고 내신 문제에 낸다. 근데 이게 중2는 아직 안 들어가고요.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내신에 나와요. 문제 예시. 몇 문제? 문제예요. 문제 예시 보여줄 거야. 뭐안 돼. 실제 기출 문제. 떠올린 거일까? W중학교라고 저리 먼 곳에 있는 중학교인데요. 워싱턴 중학교. 워싱턴 중학교라고 합시다. 실제로 중3 기출이요. 실제 중3 문제 이렇게. 근데 이거 너네 쓸 수 있을까? 월초. 자, 볼까? 올라트. 어디 있어요? 월초. 없어. 내가 바꾼 거야. 그냥 화면 보면 돼요. 앞에 봐. 우리 지금 여기서 가에 대한 해석 방법을 물었거든요. 우리 해석 방법 봤지? 그치? 크게 네 가지 있었잖아. 외대적 관점, 외대적 관점 3개 해가지고, 그쵸? 이거를 가를 가지고 보라는데 우리 가 살펴봤지? 이육사 첨부도 아까 봤지? 오. 그치? 이것도 중3 시.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고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얘들아, 우리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자. 손님은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상황을 고려하면 조국 광복이래. 뭘 고려한다고 지금? 맞는데. 상황을 고려한 거래. 틀린 건 없어. 이건 무슨 관점이야? 상황 고려하는 거. 네. 빨리 쳐봐. 무슨 관점? 외제적 아니에요? 왜 그 중에서? 아 비평론적. 왜 뭐라고? 외제적. 아닌데. 사회 문화가 작품에 배경. 반영되었다. 반영론적 관점이야. 그치? 자, 우리 봐봐. 시인이 독립운동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독립을 기다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뭘 지금 집중하고 있어? 어디에? 3. 시인이 독립운동가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무슨 관점? 외제적 관점 중에서 반영. 시인, 사람에 주목한 거죠. 표현으로. 이거는 표현으로 관점이야. 자, 그 다음 경. 이 시를 읽고 나서 기다림의 자세를 배우게 되었어. 어디에 초점 맞추면 돼? 뭐가 중요한 거야, 여기는? 그렇지.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니까 얘는 효용론적. 그렇지. 외제적 관점 중에서 효용론적 관점이야. 중3 문제 너네 지금 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 정. 푸른 바다는 푸른색의 이미지로 희망과 이상의 세계를 의미해. 외제적. 그렇지. 이미지 내용 이야기를 하잖아요.
얘는 내재적 관점이고 절대론적 관점. 이렇게 푸는 거. 그 다음 우리도 소망을 이루려면 정성을 다해야겠죠. 우리가 준비해야 돼. 내가 느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외재적 관점 중에서도 효용론적. 자, 그러면 다른 거 찾아달래. 저번 그렇지. 외재적인데 얘만 내재적이니까 체크하면 맞는 내신 거야. 맞았다. 이렇게 푸는 거라 그래. 이거 이거 내신 하죠. 4점을 맞춘 거야. 저 앞으로 와, 100점 맞았다. 그러니까 너 틀린 거야. 앞으로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되겠니? 이거 너네 중3 오늘 미리 해보자. 그래서 오늘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이걸 같이 해볼 겁니다. 독서 아니에요? 독서요? 아니요, 지금 할 건데. 지금 2교시에 할 거야. 독서 아니고 쉬는 시간 없어요. 지금 아직 안 끝났어. 쉬는 시간 안 끝났어. 그럼 그럼 오늘 시간 들어서 독서 독서 안 해요? 돼요? 네. 제가 보여줄게요. 오늘. 그럼 오늘 독서 안 해요? 해요. 이거 지금 9번째 시간에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야, 이거 됐다. 시험을 풀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시험을 푸는 게 아니라 시험 푸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에 적용해보는 진짜 네. 닫아야 돼요. 네. 아, 네, 그거 다 놔주세요. 열어도 돼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아우. 이게 뭐지? 지금 해요. 아니요,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건데 혼자 해볼래?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이게 자, 뭐예요, 근데? 이름이랑 학교랑 적으시고 자, 넘어오시면 미니 문학 분석 노트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겁니다. 이건 지금 중학교 2학년 선배들이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한테 맛배기로 가져왔어요.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우리 문학을 분석할 때는 순서가 있어. 선생님도 앞에서 보여주기는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시 속에 드러나는 표현을 분석을 할 거야. 아, 그러면 뭐부터 보면 되겠다? 네. 그렇지. 시 속이니까 내재적 관점에 집중해서 일단 시를 읽어볼 거야. 그 다음에 시의 외적 준거를 활용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무슨 관점이고 일단 네. 외재적 관점이고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랑 살펴볼 거는 오늘은 표현론적 관점이랑 표현론적이 아니지 반영론적 관점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오겠다고요? 되겠니? 그러면 얘들아 요 작품을 한번 봅시다. 윤동주의 서시라고 하는 작품이야. 선생님을 한번 본 적 있을 텐데 오래 다닌 친구들은 한번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 그렇지. 그러면 너무 잘 알겠네. 주원이가 열심히 대답을 해주면 되겠지?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부분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일단 이거부터 듣자. 화자 있니? 맞아요. 네. 여기 있잖아. 예. 나는 궤도했다 얘가 지금 화자죠.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자고.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전 고구렁이 잎새 이는 바람을 나는 괴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자, 그러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이거 뭐야? 하늘? 그럼 나 어떻게 하겠다? 그거에 우러러서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다잖아. 그치? 그렇게 얘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소망하고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그럼 하늘은 여기서 무슨 뜻일까? 뭘 상징하는 거야? 우리 하늘은 말 것만 이런 거 했었잖아요. 여기에 비춰서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양심이 되겠죠. 양심. 양심에 비춰서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 나는 괴로웠다. 내가 어땠다고? 괴로워했다. 나는 힘들어했다는 거야. 지금 얘 정서가 괴로움의 상황이야. 근데 뭐 때문에? 바람. 그렇지. 바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바람은 일단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를 괴롭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얘는? 가해자. 나쁜 거. 나쁜 거 뭐? 시험? 고난? 이런 거? 부정적인 상황 이런 거? 그쵸? 근데 얘들아 이게 지금 했대잖아. 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럼 언제다? 과거. 과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과거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지금 과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서 같이 살펴봅시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단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니? 좀 알았니? 별을 노래한다. 일단 노래는 어떨 때 해요? 신날 때. 신날 때 또 기쁠 때 또 슬플 때 혹은 이럴 때는 안 해요? 장평가 때. 혹은 뭐 이런 거지 운동화 사달라고 노래를 부른다. 이럴 때는 노래 부른다가 무슨 뜻이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가 그걸 굉장히 원한다.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별을 노래한다. 그렇지. 별을 바라는 거야. 그럼 이때 별은 내가 굉장히 바라는 대상이라고 하니까 소원? 아니면 내가 바라는 이상?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노래하는 마음, 굉장히 잘하는 마음으로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해야지 라고 일단 얘가 다짐을 하고 있긴 한데 뭘 사랑한대 지금? 죽는 거. 이게 뭐야? 사람들. 사람들, 생명. 생명들, 그치? 네.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치?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든 생명체를 신신하는 거. 모든 생명을 사랑하겠다. 모든 살아있는 것. 그리고 플러스 거기다가 더 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나에게 주어진 길? 이라고 하면? 운명이라고 한다. 나의 운명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지를 보여주고 어머 얘 왜 이러니? 우리 못하겠다. 많이 할 수 있어. 그치, 웃긴다.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얘들아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건 미래. 그쵸? 과거에 한 게 아니라 지금도 아니고 할 거야라는 의미잖아요. 미래를 의미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보면 되겠지. 위에가 과거였어요. 네. 그리고 아래 내려가면 오늘 했네. 그렇지, 현재. 그러한 의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는요. 밤에도 밤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두컴컴하죠. 보통 밤이라고 하면 쉬는 시간이 없으면 컴컴하게 그리고 이거를 의미를 몰라도요. 지금 옆에 상황을 보니까 별 우리 아까 했잖아. 내가 굉장히 바라는 소망 이상이 바람에 스치는 얘가 시련에 스친다, 흔들린다 라고 하는 거지. 그걸 겪고 있는 상황, 공간이, 배경이 밤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밤도 부정적인 공간, 어두운 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같이 보시면 스치운다 라고 하면서 니은다 라고 하는 현재형 어미가 여기서 활용이 된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엔 그러했고 미래는 내가 모든 죽어가는 걸 사랑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니까
오늘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오늘은 의지를 갖고 있다. 나는 계속 바람이 스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 됐니? 자, 그러면 쉬는 시간. 자, 우리 이 내용을 한번 채워볼 거야. 이게 뭐냐면 적어 놓으세요. 음악, 작품, 감상 작업이고요. 이 도표도요. 내가 아까 내신 시험 문제 보여줬지? 이렇게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모든 메모의 중간에 있는 얘가 제일 중요하겠지.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제일 중요한 거 뭐부터 봐야 돼? 제목. 작품부터 봐야 돼. 그렇죠? 작품을 고려하는 게 이게 무슨 관점? 내재적 관점. 여기서는 다른 말로 절대론적 관점이고요. 이 작품이요.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네? 누가? 작품을 쓴 작가. 그렇지. 작가를 중심으로 보는 이 관점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작가가 외제 중에서도 쓰는 거니까 표현론적. 다간 건데? 자, 그러면 작품을 읽고 누군가가 영향을 받았네 누가? 그렇지, 독자가. 그러면 이 독자는요? 표현론적.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출판사를 포함한 시대에서 배경. 이 배경이 이게 지금 반영론적 관점이 되는 거지. 그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시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서시를 시간 조금 됐는데 빠르게 살펴보시면 일단 시대적인 배경을 우선 살펴볼까? 시대적인 배경. 자, 윤동주는 어떤 시기 사람? 일제강점기 사람. 그러면 시대적인 배경 뭐 적으면 되겠어? 일제강점기 적으면 되겠지. 자, 그런데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운동으로 검거가 되어서 이제 사무소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제강점기 후반에 양심적 지식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이 사람은요 일제와 조선 총독부에 대한 비판과 자아 성찰을 소재로 한 글을 굉장히 많이 써온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혹시 윤동주를 모를까봐 작품에 대한 설명을 지금 시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인에 대한 내용 요약을 해보면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자. 그렇죠. 일단 양심적인 지식이고 진심에 플러스 거기다가 조선 총독부 비판 자아 성찰 이런 걸 했던 시인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를 바탕해보자니까 시를 바탕을 해보면 일단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절대론적 관점에 대해서 적어드렸어요. 선생님이요 배경과 관련된 내용은 반영론적 관점이죠. 빨간색으로 적어주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색깔 다르게 해서 가져오시면 자, 우리 배경이 뭐라고 지금? 일시의 배경. 일제강점기야. 그러면 일제강점기라고 봤을 때 하늘이라고 하는 건 양심을 넘어서 어디까지? 내가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대. 누구 앞에서?
하늘 아래에서 양심 아래에서 그렇지. 근데 이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니까 이걸 조금 더 넘어서서 우리 민족 앞에서 우리 민족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때 바람이라고 하는 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렇지. 일제강점기에서 나에게 주는 어떤 억압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결이라고 하는 거고 광복 그렇죠. 조선의 광복 해방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걸 가지고 운명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하면 독립이라기보다는 뭔가 나에게 주어진 길 나의 운명 일제강점기 속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운명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운명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보면 그 어떤 민족적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두운 현실이니까 이 부분을 일차 강점기구나 까지 확장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라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인에 대해서도 살펴봤지? 시인에 대해서도 살펴서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초록색으로 쓰겠습니다. 나는요. 표현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시인이 일제강점기에 공부를 굉장히 잘 연세대야. 이 사람이 다녔던 학교가 지금의 연세대거든요. 공부 잘했지? 그치? 거기다가 일본 유학까지 갔어. 아 공부 진짜 잘했다. 그치? 네. 자 그런데 얘가 일본에서 지금 상황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야. 내가 똑똑하고 좀 알아. 그러면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일본을 깨부숴야 되고 뭐 독립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아까 자아성찰했었잖아요. 되게 반성하고 이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작품을 빠르게 살펴본다 하면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의 하늘은 마찬가지로 성찰을 하게 하는 작가를 성찰하게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해보시면 바람이라고 하는 거. 이때의 바람이라고 하는 건 시인에게 닥친 시련, 고난 이런 게 되겠죠. 작가에게 닥친 개인적인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라고 했을 때 이 시인이 굉장히 바라고 소망하는 시인의 꿈 시인이 개인적으로 바라는 꿈 이상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시인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라고 하는 거 나에게 주어진 개인의 수명? 운명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지식인이라고 했잖아. 지식인. 똑똑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수명? 지식을 알려주는 거.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거. 계몽한다든지 이런 것들. 살펴볼 수가 있죠. 지식이랑 상식의 차이가 지식이랑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배우겠죠. 자, 마지막으로 밤은 마찬가지 이런 일제강점기 그 속에서 시인이 처한
어두운 이런 일제강점기 상황에서도 나는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맨 마지막에 이것만 빨리 정리하고 마무리해보자. 우리 앞에서 시험 문제 보면서 확인하겠는데, 자, 시가 시적 화자의 포인트가 있네? 시적 화자에 대한 순결한 삶의 의지, 상징을 활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무슨 관점이라고? 무슨 관점이라고? 대답을 빨리 해, 빨리 맞히지. 효용을 빨리 봐봐. 농주. 무슨 관점? 아니요. 이 시가요. 이런 상징을 썼네. 그래서 시적 화자가 어떻네? 그렇지, 절대로죠. 절대. 다른 말로 내재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이 시에는 표현으로. 외제죠. 효용론자. 자, 이 시에는 식민지 상황에 초점. 아니요. 그렇지,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자, 그다음 우리가 이 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효용.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알겠죠? 이거 시험 문제 많이 산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